할 것은 그러니까 현대 미술과 음악 이제 5번째 시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넘어갔군요. 295. 일반 문화 4번째죠? 사회학적 과학으로 이제. 그러면 과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학적 과학으로 이제. 선생님. 책이 달라가지고. 그렇구나. 자, 이제 오늘 5번째 요 현대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영화 부분에 대해서 요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 중에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들 이제 생각해 보았고 또 실증주의가 그런데 비판을 받고 또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제 사라지면서 문제는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그 자기의 인식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인식에 대한 기반이 상실됐다. 그거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식의 기반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기의 전제에 따라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전제에 의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사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알게 모르게 그 전제에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전제가 분명한 것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전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이런 싸움이 있으니까 시대마다 성경적 세계관의 전제 위에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 기반이 적어도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특별히 중세 1000년까지는 서구 사회의 모든 기반은 다 기독교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적인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였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2개의 불만이 생겼는데 하나는 중세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반대로 나오는 게 종교개혁의 영향이고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되느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르네상스인들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인들은 우리의 지성, 이성으로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삶의 문제, 다시 말해 나의 전제를 만들자.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좀 더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전제를 갖자. 그러니까 이제 중세 이후에는 2가지 흐름으로 나왔다는 하나는 전제가 뭐로 간다? 더 철저하게 성경으로 간다. 왜냐하면 중세는 성경적 기반이 아니었으니까. 성경으로 간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아니다. 자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이 자체를 이성 아래 두어야 된다.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이해해야지 우리 이성에 이걸 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2 흐름이 있고 이 2 흐름에 더 강력한 영향력은 자연스럽게도 르네상스. 마치 이렇게 그 댐이 처음에는 구멍이 조그맣게 났지만 점점점 댐이 커지자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와르르 무너져서 르네상스인들의 이제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된 것이 그것이 얘기하는 계몽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로 오게 되는 거지. 또 이제 문학에는 낭만주의로. 낭만주의 철저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제 낭만주의로 가는 거고, 또 그게 이제 예술 계통, 시, 문학, 음악 이런 데는 낭만주의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는 과학적 합리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철학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대륙의 이제 뭐 합리,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념론, 그 다음에 이 선물, 영국으로 중심은 경험론, 경험이 또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독일의 이제 하나로 이루어지는 합리론, 그죠? 이성, 데카르트, 칸트로 이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이 오게 되고, 그것 가운데, 이게 철학적인데, 그런데 보면은 그 사상을 나르는데 보니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어떤 거였냐면 철학이었다. 철학, 사람들의 생각. 그게 이제 르네상스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생각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세계관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는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라는 건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니까 이성의 중심으로 세계관이 왔는데 문제는 헤겔이 오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론적 기반이 있었다고. 무슨 말이냐면 A면 반대는 A가 아닌 거지. 그지? 그래야 되잖아. 참이면 반이 돼야 되는 거, 반대는, 참의 반대는 반대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정이 있고 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컵이고 아니면 컵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인식을 갖게 된 거지. 그게, 칸트가 이제 이성주의적 세계관이었다고. 이게 근대라고 하는 시대의 산물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칸트가 계몽주의, 우리의 이성을 깨어나게 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해야 된다. 이게 계몽주의적 인간론이다. 지금도 그렇게 계몽주의적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계몽주의까지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론적 기반이 흘러왔는데 헤겔이 오면서 그거를 깨버리는 거지. 헤겔이 오면서 깬 게 뭐냐면은 정의 반대가 반이 그게 답이 아니라 합이 있다. 그러니까 인식론의 틀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인식론이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 서로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커피다. 여기서 아니 물이다. 왜 커피에 물이에요? 이게 원래는 물인데 커피를 탄 건데 난 이게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물이 아니고 커피가 됐다. 이렇게 싸움하고 있을 때 딱 김항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이 커피 물이다. 이러면은 또 그랬더니 그러네 우리가 이제 생각 두 사람 싸우다가 그런 거 같네 그랬더니 갑자기 지혜가 나타나 아니죠 그 물커피죠. 물커피 그러네. 그 물커피인 줄 알았더니 그 이제 나타나 새로운 이제 예지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한번 검사해 봅시다. 진짜 어떻게 성분상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죠? 우리 여기 피 뽑듯이 딱 임상실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의 인식 체계 자체가 이제 어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정반합에서 해결은 얘기에 마지막에 분명히 답은 있을 거예요. 오성에 의하여 답은 있겠지만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 언제 그 답을 알아야 될지. 사실 칸트는 그래서 판단력 비평에서 마지막 죽은 이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해결에 와서 그것조차 없어진 거지. 절대 이성으로 가야 되는데 오성인데 읽고 가야 되게 언제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때에 이런 어떤 해결의 생각들과 함께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되니까 생각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철학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도 나타나고 물론 이제 니체가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키에르케르 같은 사람이
미래에 가가지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 도약을 하니까 이성을 멈추고 믿음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때 거기서 신 앞에 단독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막 생각해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자는 거야. 올라가자라고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런 그 장에서 막 둘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환이가 무슨 올라갑시다. 믿음의 도약으로만 볼 수 있지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인식의 체계가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는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나타나면서 아예 이제는 신의 존재는 있지 말고 존재하는 그것 자체의 의미를 갖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르트르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본질 갖고 얘기하지 말고 존재하는 게 실존은 본질에 앞선. 이게 내가 실제 해야 그래도 인간이라는 얘기가 있지. 인간이 있기에 윤빈이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빈이가 있으니까 그 윤빈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존재성이 나타나는.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그러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진짜 머리 아프지? 그럼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여기 윤빈이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이니 내가 존재하는 게 본질이 앞선다고 그러는데 존재한다는 걸 확신해야지 내가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질 텐데 그래서 나타나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야스퍼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한계 체험, 고독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한계 체험 내가 마지막 그래서 뭐야 한계 체험의 끝이 뭐라고? 자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살에 이를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없어질 때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거 없어져봤자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지? 마약이네. 그러니까 한계 체험을 대체하는 마약들이 나타나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 영역에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운동권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본질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제 노동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거지. 노동이 행동이 본질에 앞서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행동. 그래서 옛날에는 그 노동에 대한 책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7,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주체 사상을 많이 이제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지. 주체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김일성이 만든 주체 사상의 1원칙은 사람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존재한다는 뜻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주체의 기반이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황당한 무게지만 첫 번째 안에는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세계사적인 사상사 흐름을 잘 받아가지고 황정엽이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이 그걸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주체사상 되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서구 사상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대학가에 다 주체적인 그 데모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68년도는 도쿄 그다음에 미국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프랑스 아니야 전 세계 대학들이 다 이 전쟁이 일어나 특별히 월남 전쟁 앞두고서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데모가 일어나면서 우리 부모 세대랑 다르다. 그래서 60년대 그러니까 그 전후 세대라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이후 8년도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 세대 그들이 성장하였을 때가 60년대잖아. 20대니까 그 세대들이 세계를 다 이게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는 행동적으로
거기에 주체자는 아까 뭐 사르트르라든지 뭐 하버막스라든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학생들이 그 포스트 모던 세대라 그러는. 그러니까 그렇게 세대가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세대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던 세대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1965년생이잖아요. 60대였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80년대가 이제 우리가 살던 시대라고. 그럼 20대 때, 아까 40년대생들이 20대 때 포스트 모던 하면서 세계의 어떤 운동, 저항 운동을 하고, 반전 운동을 하고, 반문화 운동을 하고, 프랑크푸르트가 나왔던 반문화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그럼 막스주의가 그때 들어오고, 막스주의 운동, 반문화 운동, 이런 운동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막스주의가 완전히 그냥 세계를 지배할 때, 당연히 김일성이는 황제가 여러분 그 사상을 싹 끌어들여서 세계사적으로 주도하는 사상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걸 차용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이제 시대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 당연히 그냥 학생 운동할 때 전부 다 이런 무신론의 실존주의, 포스트 모던의 세례를 받고 막스주의 운동, 온갖적인 이제 노동 운동.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대학 다닐 때 뭐 했냐면 노동이 본질에 앞선 거. 행동이 본질에 앞선. 그래서 그때 김대중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행동하는 양심. 이게 되게 멋있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를 잘 담고 있는 거지.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뭐, 깨어있는 양심,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역사적 흐름 속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시대의 사람들, 지금 여러분한테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하면 잘 안 먹혀. 여러분, 왜 그러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가슴에 탁 다가오는 시대가 아니거든. 응? 지금은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라 숨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 근데 당신은 표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시대잖아. 지금은 숨어서 뭐 인터넷에서 자기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다 표현하는 시대고 80년대는 그런 게 없거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해. 독재를 옹인하는 거야. 용인하는 거지. 우린 독재를 용인한다. 이런 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해야만 바뀌어지는 거. 이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시대의 시작이 바로 언제였는가? 바로 이제 이 60년대, 에 이제 실존주의가 들어오면 생겨난 것이다. 그 마지막 인식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과학적 인식론이라 해서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 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 것이 진리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명 가능한. 근데 증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실증주의 자체가 와야 되는 시장이 된 거지. 그렇게 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실증주의 자체는 뭐와 같냐면은 이제 셰퍼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상파와 같다. 인상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각 사람의 눈에 들어온 인상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실존은 있는데 인상파는 실존이 있는데 이걸 그리는 그림이 다 다르니까 그럼 뭐가 실존인지 모르잖아. 꽃인데 저게 진짜 장미꽃인지 자기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렸다니까? 근데 내 눈에는 아니야. 그러면 장미꽃이 아니야. 모르잖아. 이건 장미꽃이야? 장미꽃이 아니야.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우리 눈에 보면 아니야. 왜? 저 그림은 절대 아니야. 그런데 작가는 기야. 장미꽃을 그렸대. 이런 게 이제 그 민식론이 있어 서로가 충돌하게 되면 본질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전기 인상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후기 인상파들은
그거를 이제 다시금 인상 뒤에 있는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 내 눈 뒤에 있는 이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후기 인상파들은 좀 더 인상파의 그림을 그리지만 그 다음에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후기 인상파다. 근데 실증주의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증명 가능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을 통해서 잘 흘러간 거고, 이제 과학을 얘기한다면 과학은 어떤 핵심이 갔냐면 셰퍼의 입장에 볼 때는 인신론적 기반을 갖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과학이라는 건 뭐야?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하고 실험한 것에 대한 답이잖아. 내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실험한 것, 그것의 답, 그게 우리 과학이라 그러잖아. 근데 답이 없는 관찰과 실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기 보게 되면은 과학자들은 과학에서나 일상생활의 인식에서 자신의 체계에 그런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마치 우리 폐가 지구의 이런 대기에 적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상 주체와 객체를 적합한 관계로 두셨기 때문에 바깥 세계와 우리 자신 사이에는 어떤 일치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요점은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철학적 체계 안에서의 인식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외부 세계의 인식에 대한 인본주의자의 낙관론은 힘을 잃었다. 이제 점점점 이 과학자들도 자칫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인식론이라 그런 거잖아.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가, 그런 인식론적 기반이 사라졌을 때 이 과학자들 안에서도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관찰하고 실험했는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과학이라는 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럴 때 나타나는 당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진화론 같은 개념이 그런 거잖아. 진화론은 과학적인 어떤 실험과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확신되는 게 아니잖아. 진화론은 100%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진화론은 종교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과 종이 변화되는 거를 어느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없고 관찰을 통해서도 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화석과 화석, 수없이 많은 화석이 발견됐지만 다른 종과 다른 종 사이에 변이 되는 화석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거 왜 그럴까? 이 종 A와 B는 분명하게 수백 개가 있는데 A가 분명히 B로 됐다고 하는데 그럼 A에서 B로 되는 중간에 수없이 많은 화석들은 왜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까? 과학은 관찰해서 확정하는 건데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A에서 B로 가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대의 과학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 이런 배경 속에서 있지. 다시 시작. 이런 배경 속에서 현대의 근대 과학은 점차로 늘어가는 풍요를 목표로 하는 고도의 기술 형태가 아니면 내가 즐겨 칭하는 사회학적 과학,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향. 사회학적 과학이란 말을 나는 사람들이 객관성을 거의 확신하지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사회학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신들의 욕구하는 어떤 쉽게 도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회학적 과학이라는 건 사회과학이라는 뜻이에요. 사회과학 잘 알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사회학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신들이 요구한 어떤 결론. 쉽게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약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도 되게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 지향성이야. 내가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다. 그래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근데 그거는 어떠한 논리도 없어. 그러니까 단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은 가난한, 거꾸로 해서 안 나가. 표현처럼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이게 현상을 바라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면 몸에서 떨어진 사람이 교인이라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는데 성도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교회 안 나가면서도 성도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안 나가는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건 성도의 개념이 둘이 충돌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쓴 용어는 뭐예요? 도피 성도라.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시험이 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교회로부터 도피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교회로 오라 그러고 말할 논리가 쓰잖아. 근데 교회 안 나가도 성도인데 어떻게 교회로 오라 그래? 성도인데. 그럼 다른 사람, 다른 양을 뭐더라, 도둑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성도인데 뭐하러 교회로 오라 그래? 이미 성도로 살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 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오라는 건데, 이미 성도라며. 그럼 뭐하러 오라 그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귀찮게 교회 오겠냐고. 예. 쇼파도 많고, 뭐 인터넷도 천지고. 그러면은, 교회는 사단의 괴략에 따라서 무너지고 만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사역적인 발언들은 반드시 어떤 목사님 생각은 그게 신학이면 신학적인 과정, 철학이면 철학적 과정을,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역적 과학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그런 거지. 한 실례로 봅시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고수이자 리드 강의자인 에드워드 니치를 들 수 있는데, 니치는 뉴욕 서평에서 과거에는 두 가지 진화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즉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점에서 나왔다는 견해와 인류가 인간 이전의 생물에서 출발한 장소와 시간이 다양하게 다르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두 번째 개념은 보통 가장 오래된 종족이 가장 발전한 종족이라는 생각을 동반하고 있다. 니치는 두 번째 개념이 종족주의에 이르기 때문에 자신은 첫 번째 개념을 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번째 개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종족 견해는 통탄할 만한 정치적 대의에 이용되는 무기밖에 다른 어떤 목적에도 쓸모가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회학적, 과학적 결과로 생기는 사회학적인 결론에 기반을 두고 내린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객관적 외부 세계의 인식의 확실성이 약해지면서 과학의 객관성이나 이상도 약해졌다.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는 믿음이 일이거든요. 실존 어떤 실험과 관찰에 합당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는 건 진화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 중에는 빅뱅이잖아. 한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그 무기물이 오랜 시간을 통하여 우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에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반면에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종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 대표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서 아담 상징적인 인물로, 그래서 이렇게 대표성을 실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인식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은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사피엔스라는 거야, 그지? 우린 다 사피엔스인데 수없이 많은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유인원 가운데 옛날에는 그냥 요즘은 이제 침팬지에서 사람이 됐다. 침팬지와 사람의 DNA 배열 차이가 몇 프로인 줄 알아? 인간이랑 몇 프로가 똑같을까? 배열이. 나는 예전에 95%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을 보니까 98%래. 그러니까 DNA 배열 구조가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바로 인간 전 단계가 침팬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네. 근데 결코 그럴 수가 없거든. 그거 만약에 그거 지금 침팬지 DNA 배열을 바꾼다 사람이 되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이 유인원 중에서 오늘 사피엔스인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유발 하라리는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인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모든 종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뭐더라 사피엔스가 됐다네. 그런데 사피엔스만 딱 인지혁명을 일으키고 다른 거는 못 일으켰을까? 그리고 도대체 언제 일으켰는가? 언제 일으킨 거 몰라. 다 상상이야. 어느 날, 아무도 몰라. 어느 날 혁명을 일으켜서 사피엔스가 사람이 됐다. 도대체 언제, 어떤 그 과정 속에 아무 설명도 못해. 그냥 다 믿음이야.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 다 믿음이야. 다 믿음으로 보면은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봐. 얼마나 황당해. 그러면 진화론은 뭐야? 종교야, 아니야? 종교가 되는 거지. 또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선에 출발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도 있고, 또는 다양한, 이거 그러니까 한 인물이 아니잖아. 근데 다윈은 하나에서 확장됐다고 얘기해. 하나에서 공통 조상이 있다는 거야. 공통 조상에서 원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다윈의 개념이야.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지 않고, 아니 뭐 유기물이 갑자기 뭐더라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다양한 유기물 가운데 사람이 그렇게 보면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종족주의가 되니까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 자체로 본다면 이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실증주의를 통하여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되니까 인식론 기반 자체가 이제 인상파와 같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기가 사회학적 과학, 내가 원하는 결론에 이르는 과학이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리학적 과학은 우리는 다 인정하지만, 과학에는 인식론의 기반 자체가 이렇게 이제 사회학적 과학이라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는 이제 6번째 시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